앞으로 두 번째 연사자분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일회용품 사용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욱 증가되었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님께서 국내 플라스틱 자원순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플라스틱 재활용의 오늘과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플라스틱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한국의 플라스틱 쓰레기의 처리와 재활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자원순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즉 플라스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플라스틱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문제는 결국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인데요. 우리가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거죠.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쓰레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플라스틱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플라스틱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을까요?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1950년에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약 200만 톤이었습니다. 65년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4억 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5년 만에 플라스틱 생산량이 정확하게 200배가 증가를 합니다. 이 추세대로 우리가 플라스틱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2050년까지 최소 10억 톤, 최대 15억 톤까지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를 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도 그만큼 증가를 하게 되겠죠. 앞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지속적으로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89년을 기준으로, 부피 기준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이 철강 생산량을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질 1위로 플라스틱이 등극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플라스틱 제국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1950년에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만 톤이었습니다. 65년이 지난 2015년 플라스틱 생산량은 정확하게 4억 톤이 됩니다. 65년 만에 200배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추세대로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면 이 추세대로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면 2050년이 되면 플라스틱 사용량이 최소 10억 톤에서 최대 15억 톤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플라스틱 문제가 앞으로 계속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989년을 기점으로 부피 기준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이 철강 생산량을 앞지르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에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물질 1위로 플라스틱이 등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950년부터 2015년까지 65년 동안 인간은 83억 톤의 플라스틱을 생산했고요. 이 중에 58억 톤이 쓰레기로 배출되었습니다. 58억 톤의 쓰레기 중에서 단 9%만이 재활용이 되었고요. 12%가 소각이 되었고요. 79%가 투기되거나 매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사용해서 쓰레기로 버리는 물질 중에서 플라스틱만큼 재활용이 안 되는 물질이 없는 거죠. 65년 동안의 평균 재활용률이 9%라고 한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플라스틱의 평균 재활용률은 12%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활용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독일의 경우에도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쓰레기 관리를 잘하는 국가나 못하는 국가나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 문제로 들어오게 되면 독인 객인이라는 것이죠. 즉 인간은 아직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를 적정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플라스틱은 계속해서 우리가 흥청망청 쓰고 있는데 플라스틱 쓰레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준비는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난 70년 동안의 우리 소비의 결과 오늘날 우리는 바다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큰 환경 재앙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1년에 2억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데요. 20년이 지나면 4억 톤으로 2배가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마다 우리는 1100만 톤의 플라스틱을 바다로 넣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3억 톤으로 3배가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016년까지 총 1억 5천만 톤의 쓰레기를 바다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가게 되면 2040년이 되면 6억 5천만 톤이 바다에 2016년까지 1억 5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20년이 지나면 6억 5천만 톤으로 4배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플라스틱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바다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일단 해양 생물들이 큰 피해를 당합니다. 어민이 그물을 버립니다. 바다에 가라앉은 그물로 인해서 바닷속을 다니는 해양 생물들이 그물에 걸려서 죽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민은 없는데 그물에 걸려서 해양 생물들이 죽는 것이죠. 이것을 유령업, 고스트 피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마다 고스트 피싱으로 수십만 마리의 해양 생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바다를 떠돌아다니게 되면은 생물들이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해서 먹게 됩니다. 크리스 조던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알바트로스의 장면입니다. 알바트로스 어미새가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서 모아서 배 속에 저장한 다음에 육지로 날아와서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는 거죠.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해서 먹이는 겁니다. 이 플라스틱 조각을 먹은 알바트로스 새끼새는 당연히 죽게 되겠죠. 오른쪽 하단의 작은 사진은 이렇게 죽은 알바트로스 새끼새 한 마리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플라스틱이 바다로 가게 되면 이처럼 해양 생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해양 생물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이 되게 되면은 그 플라스틱 조각들이 생태계 먹이 사슬을 통해서 인간의 몸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플라스틱 문제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지구 생물종을 앞으로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두 가지 문제가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한국의 쓰레기 관리 현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을 하면 소각하거나 매립하거나 아니면 재활용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이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쓰레기를 묻을 곳도 태울 곳도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면 재활용을 통해서 쓰레기를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플라스틱 재활용의 국내외 여건들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재생원료로 만들더라도 이 재생원료가 갈 곳이 없습니다. 재생원료가 팔리지를 않으면 재활용 시스템 전체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게 됩니다. 쓰레기가
소각 매립도 되지 못하고 재활용도 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는 발생하게 되면 우리 집 앞에 쌓일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런 사태를 쓰레기 대란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한국은 쓰레기 대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쓰레기 발생량,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약 한 해 8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23% 정도만이 물질 재활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쓰레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활용률이 매우 낮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원래 코로나로 인해서 플라스틱 재활용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인데요. 페트병은 한 달에 약 18만 톤, 1년에 약 21만 톤 정도를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PE, PP는 한 달에 합해서 약 3만 톤, 1년에 약 36만 톤 정도의 36만 톤 정도를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활용 재생원료의 수요가 급감한 상황이었고요. 중요한 것은 재생원료의 거래 단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재생원료의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부족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밀어내기 상황인 것이고요. 이런 상태로 단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재활용 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재활용 업체의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한국의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구조 개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은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처리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 결과로 전국에 갈 곳 없는 쓰레기가 투기되는 쓰레기 산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플라스틱을 잘 재활용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탈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라스틱 문제에 탈출하자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탈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세상으로 가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없는 문명은 앞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탈플라스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는 플라스틱을 전혀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과 인간 문명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탈플라스틱의 방향은 크게 플라스틱 사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플라스틱 재활용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전략은 플라스틱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을 재사용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을 다른 재질로 대체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재활용을 잘하자라고 하는 것은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구조로 재질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이 수집, 선별, 재활용되는 전체의 체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재활용되는 방법들을 조금 더 선진화시켜서 개선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전략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이런 다양한 과제들을 동시에 어떻게 잘 수행하느냐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플라스틱 재활용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왜 재활용이 잘 안 될까요? 소비자들은 분리배출을 정말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된다고, 재활용률이 그렇게 낮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플라스틱 재활용이 어려운 것은 플라스틱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게 장점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 플라스틱이 변신을 해서 그만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쓰레기로 배출되게 되면 너무나 다양한 종류가 쓰레기로 배출되기 때문에 재활용하기가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플라스틱의 재질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잘 하려면 재질별로 선별을 해야 되는데 이 재질별로 모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비닐의 형태가 있고요, 시트의 형태가 있고, 딱딱한 용기의 형태가 있고, 공기를 집어넣은 발포 플라스틱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별, 재질별로 같은 것끼리 모아줘야만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색깔별 선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색깔, 형태, 재질, 이 모든 조건들을 고려해서 선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에 선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선별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품질이 떨어지고, 재생원료의 품질이 떨어지면은 재생원료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죠.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플라스틱은 소비자들이 분리 배출하면 이것을 재질별 종류별로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선별된 것들을 다시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재활용을 해야만이 최종적으로 순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분리배출과 선별과 재활용 이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이 순환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순환 시스템은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원료를 회수하는 방법과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은 원료를 회수하는 것과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 모두를 재활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재활용이라고 부르는 것들,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용어는 정확하게 원료를 회수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은 리사이클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리커버리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보고서 문헌들을 읽을 때는 리사이클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지 리커버리라는 용어가 사용되는지를 보시고 정확하게 그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그 공정을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면 기계적 공정과 화학적 공정으로 다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의 분자 구조에 손을 대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파쇄를 하거나 녹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원료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연료를 만들거나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화학적 공정은 플라스틱의 분자 구조에 개입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고분자 구조를 저분자 구조로 해중합을 통해서 순수한 원료의 형태로 되돌리는 방법들을 화학적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계적 공정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는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일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화학적 공정은 정확하게 그 반대가 되는 것이죠.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순도가 높은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유기용제 기반으로 화학적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열적 처리를 통해서 화학적 처리를 할 것인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유기용제 기반은 다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촉매 등을 사용을 해서 분자 구조를 저분자 구조로 바꾸는 해중합 단계까지 갈 것인가에 따라서 다시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열적 처리 방법은 결국은 열분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고분자의 플라스틱을 저분자 구조로 해중합을 시켜서 순수한 형태의 원료를 얻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열분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각이라고 하는 연소의 방법과는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열분해 혹은 가스화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반응조에서 무산소 상태로 갈 거냐, 저산소 상태로 갈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열을 가하게 되면은 플라스틱의 고분자 구조가 분해되면서 저분자 상태로 환원이 일어나면서 순수한,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원료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재질별로 재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종류별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기계적으로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방법이 거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적 재활용은 거의 초기 단계에서 아주 극소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트병이 다른 플라스틱과 차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페트병은 색상이 단순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료병의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투명한 페트병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투명한 페트병의 몸체를 팥에 세척을 해서 페트 제품 혹은 섬유의 원료로 재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투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재생원료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로폼의 경우에는 공기가 들어가 있는 발포 상태이죠. 따라서 부피가 크고 가볍기 때문에 운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선별 단계에서 스티로폼만 따로 골라낸 다음에 녹여서 공기를 빼내는 감량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선별장에서 공기를 빼내어서 부피를 줄인 잉고트를 생산한 다음에 재활용 업체로 보내서 펠릿이라는 재생원료를 만들어서 사진, 액자 등의 재활용 제품을 만듭니다. PEPPPS의 기타 경질 단일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문제는 뭐냐면 색깔이 너무 다양합니다. 페트병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투명한 페트병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PEPPPS는 색깔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페트와는 다르게 색깔별 선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색깔이 섞인 상태에서 같은 재질만 모아서 재활용을 하는 것이죠. 색깔이 섞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검은색의 재생원료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검은색이 되니까 재생원료의 가치가 제일 낮은 등급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페트에 비해서 PEPPPS가 굉장히 낮은 품질의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페트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페트병의 색상을 단순화시키는 작업들을 최근 1, 2년 사이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있는 음료 페트병들을 다 투명한 페트병으로 바꾸도록 규제를 강화를 하고 소비자들도 색깔 있는 페트병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페트병의 재질 구조를 개선했다라고 한다면 PEPPPS의 재생원료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PEPPPS 병의 색상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이어져야만이 플라스틱의 재활용의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비닐은 페트나 PPP, PS와는 다르게 재질별, 색상별, 선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비닐만 모아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급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여러 재질이 섞여 있는 혼합 상태이기 때문에 녹여서 재활용을 할 경우에 잘 녹지를 않습니다. 물질 재활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품질이 낮은 것이죠. 따라서 수요처가 많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비닐의 25% 정도만이 현재 물질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70%는 폐기물 고형연료 SRF라고 하는 방식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로 쓰는 것인데요. 가래떡 모양 정도로 압축 성형을 한 다음에 석탄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태우는 방식이죠. 가장 재활용 방법이 단순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폐기물 고형연료를 태울 수 있는 시설이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폐기물 고형연료를 만들더라도 잘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처 부족으로 인해서 재활용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경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배출된 폐비닐이 선별장에서 적체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이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 고형연료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5%는 화학적 공정으로 재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비닐을 열분해를 시켜서 정제연료유, 즉 기름으로 재활용을 하는 방식인데 현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정제연료 생산된 기름의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된 비닐의 5% 정도만이 재생연료 방식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플라스틱 재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의 플라스틱 재활용의 가장 큰 특징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기 선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 목표를 제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카콜라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 자기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25%를 재생원료를 쓰겠다. 2030년까지는 50%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매년 이행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경우에는 자기 회사에서 쓰는 페트병의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계속해서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페트병의 재생원료를 사용을 하려면 그때 사용되는 재생원료의 품질은 굉장히 높아져야 됩니다. 이 글로벌 기업들의 자기 선언으로 인해서 고품질의 재생원료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앞으로 재생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자기 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잘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이 앞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품의 재생원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석유계 플라스틱의 순환 체계를 일단 구축을 해야 됩니다.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이 물질 재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이 품고 있는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고 다시 물질로 순환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석 연료의 신규 채굴을 줄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방법으로서 석유계 플라스틱을 사용하더라도 계속해서 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석유계 플라스틱이 재생원료로 반복적으로 순환시켜주는 구조를 만들려면은 재생원료의 품질이 고품질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품질의 재생원료가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과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과 바이오, 식물로 만든 플라스틱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석유에 기반한 플라스틱의 사용량은 줄여가고 그 공백은 식물로 만든 플라스틱으로 대체해 가야 되는데, 식물로 만든 플라스틱은 생분해 플라스틱이 있고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이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과 생분해 플라스틱은 어떻게 적절한 비율로 잘 믹스를 해서 대체를 해 갈 것인가에 관련된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모든 플라스틱을 단순 대체하는 방법으로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생분해 플라스틱이 의미를 제대로 가질 수 있는 분야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생분해 플라스틱의 가장 큰 장점은 환경에 들어갔을 때의 분해가 빨리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분해 플라스틱이 의미를 가지는 분야는 환경에 투기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용 멀칭 비닐이나 바다에서 사용되는 어구 같은 경우에 환경에 투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야의 플라스틱 제품에 한정해서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우선 전환시키는 전략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분야의 생분해 플라스틱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생분해 플라스틱이 환경에 접촉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분해가 빨리 일어나는지,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는 첨가제로 인한 토양 오염 등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플라스틱 재생 원료의 품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에서 재질 구조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재질은 생산 단계에서 아예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에 대한,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고품질 재생 원료 생산을 위한 분리수거, 선별 재활용 인프라에 대한 개선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제도 개선은 저는 생산자로 하여금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 시켜야만 고품질의 재생원료에 대한 인위적인 수요가 창출이 되고요. 고품질 재생원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만이 고품질 재생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납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화학적 재활용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화학적 재활용 방식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시장 구조에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비싸더라도 품질만 좋으면 그 재생원료를 사겠다라고 하는 시장이 만들어져야만이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런 인프라가 갖추어져야만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자원순환 체계의 한 단계 도약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앞으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플라스틱을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잘 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투자,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 이런 것들이 모두 아우러져야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님 강연 감사합니다.